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국부론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르면은요 절대 좌파하고 투쟁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고 애덤 스미스의 이 국부론을 가지고 90년 후에 마르크스가 이것만 연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본론을 썼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마르크스 얘기만 들으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르크스를 논박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편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있는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이 얘기는 국부론에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책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이 책에 제가 국부론을 다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요약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또 내가 자본론도 요약했어요. 마르크스 자본론도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금 사회주의 그 이면에 있는 게 이건 거예요. 애덤 스미스를 모르고 마르크스를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재명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길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미혹된 상태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 무슨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의 딸이라는 뜻인지 뭔지. 이 사람들이 마르크스에 현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정 다 무시하겠다. 결과 평등 이뤄내겠다. 이게 진리다. 이게 유토피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르크스 앞에 요게 있는 것은 몰라요. 이걸 알면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모르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모르면 좌파하고 투쟁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서로 헛방만 치는 거예요. 좌파들은 평등사회를 구현한다는데 여러분 인생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경쟁을 다 없애버린다는데 내 이 직장생활 힘들고 이 자영업자로 삶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다 없애버린다는데 유토피아라는데 그런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좋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우리를 좀 밀어줘. 그러면 우리가 정권 잡은 다음에 대기업 다 인수해서 국가자본주의 만들고 해서 국가가 너희들을 먼저 살릴게. 여기에 거의 현혹이 돼 있잖아요. 진짜로 현혹돼 있어요. 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얘기가 저쪽에서는 파다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박을 해야죠, 우리는. 삼성 정도는 국가가 해도 좋지. 문재인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삼성 정도는 국가가 해도 좋지. 그러고 국가가 국민들 몸에 살려야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자, 근데 그 얘기가 문재인의 그 당시 정책실장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이제 다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꼭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김경수도 그 사회를 이루려고 그게 더 넓은 경제민주화예요. 그걸 이루려고 내가 댓글 조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향이 다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방향이. 우리나라는 나라 구조가 특이해서요. 삼성만 잡으면 나라에 아마 절반은 잡힐 거예요. 삼성하고 4대 기업 잡으면 절반은 잡혀요. 절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가 한국 자본주의 책을 유심히 보면 지금 한 이 이야기예요. 정책실장 장하성 씨가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책주장이 되어서 국민연금 스튜어디십 코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김상조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통해서 각 기업들의 이제 배당액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사선임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심지어는 이사선임 관련해서 주주평등법까지 주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법으로 와 있어요. 지금 법규로.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연금사회주의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제가 전번에 삼각지에 섰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금사회주의가 시작되었다. 말 바꿔야 되겠다. 이번에 그 국회 회관에서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금사회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면, 의결권 행사, 그게 주주권 아닙니까? 이걸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와 있냐, 이것부터 먼저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이미 끝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얼마나 정직하게 쓸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건 안다고 그랬어요. 스튜어디십 코드,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청지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수탁자 책임 활동,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 책임 활동을 하는데, 이제 기업에까지 이제 깊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그 얘기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 사회주의만 얘기한다 그래버리면 한 번의 강의로 다 끝나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사상체계가 있고, 그 이면에 우리나라 경제 체제 전체가 그 이면에 걸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상적 배경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지금 북부론이에요. 북부론. 이게 유튜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판 이렇게 치고 1번이 이겁니다. 1번.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저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2번이 자본론이에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은 내가 강의를 2번하고 다음하고 할 거니까 그것은 제 강의 들어도 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판하고 10번을 치세요. 10번. 그러면은 러시아를 푸틴이 어떻게 3년 6개월 만에 공산화시켰는지 방법론이 나와 있어요.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판하고 10번 보시고,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판하고 15번, 이것은 이제 중국 사회주의예요. 중국 사회주의가 현재 어떻게 각 나라들을 이렇게 지금 공산화 세력과 이렇게 네오 코민테른이 시작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지금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 10번, 15번이요? 10번, 15번. 예. 자, 이거 한번 이제 보자고요. 제가 이걸 올리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내리세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쉽게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저는 쉽게.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셔도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 공부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중농주의였어요. 중농주의. 그러니까 부는 농업을 중시 여겨야 된다. 그게 국가의 부다. 국부는 중농주의다. 이게 이제 농업주의의 부예요. 저게. 그러고 있는데 영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산업혁명이 이제는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어요.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될 건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 해야 될 건지. 왜냐하면 실업자가 차고 넘치고 1차, 2차 인크루저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목초지가 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니까 전부 런던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실업자가 넘쳐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있을 때 애덤 스미스가 이 국보론을 쓴 거예요. 국보론을. 자, 그러면서 애덤 스미스 이 국보론의 요지는 그래요.
새로운 형태의 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업주의의 부에서 공업주의의 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가 부가 나타났다. 아무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쪽에서는 중상주의가 출현을 했어요. 이 무역을 통해서 금을 가져오고 하는 이 중상주의가. 그런 상태에서 애덤 스미스가 국보론을 쓰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가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라. 토지에서는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각종 우리가 먹는 이런 것이죠. 저게 진짜 부다, 저게. 그래서 전부 중공주의를 택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보세요. 토지에서 모든 것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 모든 저 생산물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지주 것이 되는 거예요. 지주 거.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이 생산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소작인들은. 오직 전부 다 이건 지주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부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무에서 올라오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에서 올라오더라. 그게 이제 옆에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저기는 제가 기업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저게 기업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거 유튜브에는 저는 원재료라고 썼어요. 원재료. 원재료에다가 이제 노동이 들어가서 생산물이 나오는 이렇게 썼어요. 저 기업 대신에 원재료라고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저걸 기업을 하고 바꿨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출현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생산수단이에요. 기업이 도대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저 기업 안에 기술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술이. 아이디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과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공연이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거기에 투여가 되니까 새로운 형태의 생산수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본이 투여가 되니까. 새로운 형태의 생산수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부가 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것은 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에서. 자, 그런데 저걸 가만히 보니까 저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유심히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장이 뭔지를 가만히 보니까 분업이 허용되니까 그리고 이윤 추구 행위가 허용되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윤 추구 행위 이것을 허용하고 또 분업 이것을 허용하니까 여기에서 자본과 기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은요. 분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분업 얘기가. 이게 이제 그 애덤 스미스는 이 반을 가지고도 한번 얘기하고 반을 가지고 공정을 10개로 나눠 가지고 했을 때 아주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모직물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애덤 스미스 얘기는 뭐냐면 공정이 잘게 쪼개어지면 쪼개어질수록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노동 이 효율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저걸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기계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전체를 놓고는 못 만들어요. 그러나 이 바늘 중에서도 자르는 거 그것만 계속 시키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기계를 만들어내요. 전체로는 못 만들어. 양털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돼.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 아이디어가 나와. 그런데 이제 이게 짜게 놓는 거 그게 바로 분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바늘 자르는 거 그것만 했는데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양털 깎는 사람은 양털만 막 깎아도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이 있을 때 분업이 나와요. 분업은 뭐냐? 나는 내 하고 싶은 그 한 가지만 막 해. 그런데 먹고 살아. 이게 분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 전체를 한 사람이 다 한다고 해보세요. 이걸 계획경제라고 그래요. 계획경제. 계획경제. 한 존재가 전체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획경제예요.
이게 소련 계획 경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삼성을 국유화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는 이게 준계획 경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들은 이 기술에 밑에가 다 종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청사가 다 종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이것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분업이 되니까 여기에서 기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 더 추가돼요. 이윤행위를 허용해야 돼요. 이윤행위를. 이윤행위를 허용을 하니까 여기에서 창조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헤겔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헤겔이 아마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요. 헤겔의 좀 뒤에 있나? 그럴 거예요. 이 그 대상의식, 이런 대상들에 관한 거예요. 이런 대상들이 있는데, 자, 황무지가 있다 합시다. 이 황무지가 정신에 의해서 소유를 당하면 여기는 꽃이 피어나요. 여기는 곡식이 자라요. 그러나 이 대상들이, 이 사물들이 소유를 당하지 않으면 황무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헤겔의 법철학이에요. 헤겔이 역사에 기여한 큰 공로 중에 하나예요. 이윤 추구 행위를 딱 허용을 하니까 이 정신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이. 이게 바로 시장이 나는 거예요. 분업과 이윤 추구 행위에서 이 기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술이. 맞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기술이 나오고 여기에 자본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형태의 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의 부는 지주들에게만 소득이 돼요. 왜? 지주만 기여를 했어. 근데 새로운 형태의 부는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애덤 스미스 이 국부론이요. 산업혁명에 아주 큰 공로를 세웠어요. 큰 공로를. 여기에서 또 애덤 스미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업에서 이게 나온다. 그리고 이윤 추구 행위를 허락하니까 그게 나오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얘기해요. 자본주의 할 때 그 자본은요. 자본은 뭐냐면요. 소유의 자유를 말합니다. 소유의 자유를 말해요. 덩어리의 자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헤겔이 말한 것처럼 이 정신에게 소유의 자유를 주니까 이 정신이 기술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자유의 산물이에요. 과학이. 경제적 자유가 모든 자유 중에서 제일 위에 있어요. 사상의 자유보다 더 위에 있어요. 최고의 위에 있어요. 경제적 자유, 이인 추구의 자유. 이걸 딱 허용하니까 아, 이 정신이 창의성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기술을 만들어내고 과학을 산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윤입니다. 이윤. 이윤. 이 이윤의 덩어리가 뭐냐? 그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윤이 축적된 거.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자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윤의 축적이, 이것은 이 이윤의 축적이 있어야만이 이 기업이 존속되는 것이다. 일자리가 계속 존속되는 것이다. 이윤이 축적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이윤이 또 금융기관 얘기를 합니다. 금융기관 얘기를 해요. 여기 금융기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은행 있죠? 제가 이제 그 강의 들어보면 거기 다 있어요. 거기에. 은행에 이윤을 예금을 해요. 그러면 이 이윤들을 모아가지고 진짜 사업에 또 아이디어 가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이 자본이 기업을 존속시키고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때는요. 작은 이윤만 가지고는 거기에 덤빌 수가 없어요. 방대한 자본이 요청이 돼요. 반도체 산업이 일어나려고 할 때 삼성에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도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 산업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은 뭐냐?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은 경제적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이 자유의 핵심이 바로 이윤이고 자본인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단어인 거예요, 자본은. 그런데 장하성 씨나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을 적폐로 몰고 있잖아요.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소유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본은. 그리고 저 자본이 들어가야 기업이 나오고요. 이 자본이 들어가야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술을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본인 거예요. 자본. 여기서 우리의 일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 세계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주식회사 제도도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방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방대한 자본이 있어야 항해도 하고 다른 나라도 가고 막 한다. 방대한 자본을 끌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주식회사 제도예요. 의결권 행사. 주주 너희는 의결권 행사만 해라. 주총 때 누구 뽑을 것인지 그것만 해라. 더 이상은 참여하지 말아라. 이게 주식회사예요. 이게 의결권 행사예요. 이것을 연금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소유를 다 한 것이지. 맞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연금 운영위원회. 다 공무원들이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부가 나와서 이제는 모든 노동자들도 이 새로운 생산물에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농업주의 부에서는 소작농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생산물 만들어내는데 다 하나님이 했어요. 자기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해요. 그러나 여기 기업이 출연했을 때는 이 노동자와 이 자본가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마르크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에서요. 자본과 기술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볼 때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아라. 존재하는 모든 것 보아라. 여기 있는 탁자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다 둘러보아라. 누가 만들었느냐? 노동자가 만들지 않았느냐? 맞잖아요. 자, 그런데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느냐? 돈 가진 자가 하고 있지 않느냐? 만든 건 다 내가 만들었는데 소유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 이렇게 감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현혹이 돼요. 우리가 만드는 저 집을, 우리가 만드는 저 비싼 자동차를 부자들만 소유하고 있고 나는 소유 못하고 있고. 이게 뭐냐 도대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죠? 그러나 그것이 자동차가 여러분 현대자동차에 있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한번 만들으라고 해보세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서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만드는 기간 동안 급여가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 얘기 들어보세요. 너희들 한번 둘러봐라. 이거 누가 만들었냐? 노동자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전부 다 노동자가 만들었다.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느냐? 비싼 것이면 비싼 것일수록 전부 다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고 만들 건 네가 만들고 소유는 거기서 하고 있지 않느냐? 잘못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자본론에는요. 그래서 노동가치설 얘기 들어봤습니까? 노동가치설. 자본론의 핵심이 노동가치설이잖아요. 모든 상품의 가치는 노동만큼이 가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술이나 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를 잘 읽지 못하고 자본론에 빠진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 자본론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유효하게 좌파들 세계에서 아주 이 근본 이 고전으로 모든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가지고 그것을 대적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그걸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 이 산업혁명과 지금 일어난 이 모든 부여가 전부 이 과학기술하고 자본에서 왔어요. 근세 철학을 통해서 과학이 나왔고 이걸 자본이 들어가서 사업화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게 빚어졌는데 저 친구들은 이건 빼버리고 모든 생산물은 노동가치다. 노동가치설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 애덤
마르크스에 대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 저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념이 저도 지금 없어요. 여기 40분이면 제가 40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그 하나 질문 하나만 받고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마르크스가 그걸 뺀 이유는 뭔가요? 속였어요. 아, 속이려고 뺀 건가요? 속였다고 봐야 돼요. 속였다고 봐야 돼요. 왜 속여요? 마르크스는요, 혁명이 앞에 있었어요. 혁명이 앞에 있었어요. 혁명. 그 플로레타리아들이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폐해가 심했어요. 자본주의 폐해가.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 그걸 뺐다고 좀 봐야 돼요. 알고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뺐다는 얘기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제가 책이 있는데 네네. 저는 책을 쓸 때 원서 그대로 놓고 요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은 제가 애덤 스미스 이 국부론도 뭐 한 30-40페이지를 통해서 요약을 해놨고 자본론도 뭐 한 30-40페이지 요약을 해놨으니까 꼼꼼히 읽어보면 저는 원전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같이 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저는 그래서 거짓이 있다, 속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